내지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한 근거를 대면서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기자분들한테도 언론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피해자들한테도 빨리 자율배상해라. 이미 케이스가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배상을 했잖아요. 케이스가 쌓여 있는데 자율배상해라 그러면은 계속 그 뒤로 숨습니다. 배임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나 신영증권이나 80% 90% 배상하고 100% 배상한 데들은 전부 다 감옥 가야 됩니까? 거기 경영진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금융기관들 사이에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금감원으로 그러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잘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몇 개 분쟁조정 하지도 못했어요. 수없이 많이 줄을 서 있는데 몇 개 하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우리은행이 판매한 더 플랫폼 무역금융펀드라고 있는데요. 2년간 유예합니다. 이거 민원도 내고 막 다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피해자들한테 그냥 2년간 유예합니다. 판매 유예합니다. 라고 통보받았어. 금감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액수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언론의 조명을 못 받으니까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금감원이 무슨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시간이 돈이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게 첫 번째 좀 지적해야 될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계약 취소에 너무 소극적이다. 한국투자증권만도 못한 거잖아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감원 부원장이신데 소비자보호처장 김은경 처장이 금감원 부원장님이시고 뭐 세간에는 차기 금감원장님으로 뭐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던데 아니 뭐하러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까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계약 취소를 너무 주저하고 있어서 계약 취소 사유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요거 하나만 지금까지 인정해왔어요. 근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또 계약 취소 사유가 되고요. 민법상 110조.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뚜렷한 답을 내고 있지 못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거래 행위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즉 기관 자체가 금융기관 자체가 사기적 행태를 벌였다거나 또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나 영국 기반, 영국 VAT 펀드, 신재생 에너지 펀드, 루프탑 펀드 이런 데는 신용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감원에 의해서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해서 사기로 수사 의뢰가 됐어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박배희 검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금감원도 이 사람 사기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런 사기적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취소 사유로 계약 취소 사유로 삼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고민의 필요가 있는 건가? 계약 취소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 행위는 있었지만 계약 취소는 못한다?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을지. 만에 하나 계약 취소가 아니더라도 부정거래 행위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손해배상을 몇 %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정 취소 이렇게 물론 계약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부정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은 함부로 취소돼서는 안 됩니다. 그 고민을 충분히 법률가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한다. 그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가 뭐 60% 70%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 손해배상하면 되죠. 이런 법률적 기술도 있는데 왜 도대체 그거를 주저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소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도 취소의 사유가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벌써 몇 달 전에 들었어요. 저는 꼭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님께서 지금 부원장이시죠. 차기 유력한 금감원장으로도 거론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몸을 사리시는 것 같은데 이분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그리고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취소 사유로 계약의 취소 사유로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비율을 100% 적어도 90%까지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저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김은경 처장에게 좀 취재를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시간이 늦는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거 계약 취소가 돼도요 이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늦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중의 고통입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이에요. 이자 안 주거든요. 이거는 지금 계약 취소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계약 취소 사유를 너무 좁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금감원의 문제. 세 번째는 좋다. 그러면 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불안전 판매를 가지고 배상 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배상 비율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조건 최고 40%에서 80% 사이, 법인은 30%에서 80% 사이를 가입 금액에 이걸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에도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 치매에 걸린 초고령자에게 20%의 자기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합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전에 은성수, 지금은 퇴임한 은성수 금융감독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필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치매 80세 이상 초고령 치매 환자에게 20%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게 기자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십니까? 기계적 기준입니다. 무조건 20%는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기계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말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을 인정을 안 해요. 설명의무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 이런 거 인정을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충분히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건 다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적정성 원칙 위반, 이 사람의 그 투자 성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위험도 상품을 선택해도 되는가. 단적으로 실무에서 보자면 상품 가입을 시켜놓고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해요. 99.99%. 원래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해놓고 이 사람은 투자 성향이 공격 투자형이니까 공격 투자형에 적합한 상품을, 이분은 안정추구형이니까 안정추구형에 적합한 상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99.99% 일단 상품 가입을 시켜놓고 이거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투자자 성향을 점수를 조작합니다. 여기 찍으세요. 이게 적정성 원칙 위반이란 말이죠. 이건 인정을 해. 근데 부당권유 금지 원칙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한, 뭐가 망하지 않는 한, 이렇게 확정적으로 원본 손실이 없고 확정적으로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물건을 사라라고 권유하는 것, 이런 게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이거든요. 근데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을 배상 비율 산정 기준에는 다 넣어놓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저희들이 최근에 디스커버리 펀드, 디스커버리 핀테크 펀드 분쟁 조정 결정이 있었는데 이걸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거부한 이유가 뭐냐?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팔았어요. 많은 피해자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이런 얘기 듣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설명서에다가 3.0%인가 5.0%인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써줬어. 확정금리처럼. 근데 이 재조정 결정 보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을 판매자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펀드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샀어요. 근데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은 굉장히 인정되면 배상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싶어요, 사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이라는 얘기를 PB는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PB가 그럼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 분쟁 조정 사례에 올라왔던 PB는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서 팔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한테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 했다고 인정하는 PB들이 수두룩뻑뻑한데 왜 이런 무리한 조정을 하는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배상 비율 결정도 그 기준이 소비자들이, 피해자들이 유리한 기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뒤로 가면서 자꾸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금융취약계층입니다. 금융취약계층에 지금은 고령자하고 초고령자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입서를 받을 때 금융취약계층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거기에는 주부, 학생, 고령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DLF 배상을 할 때는 주부, 만 25세 이하의 청년 이런 사람들을 금융취약계층으로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고령자, 초고령자 기준만 있어요. 은행에서 가입할 때 자기가 금융취약계층을 체크해라 라고 하는 그 가입자 체크란에도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금감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출처. 이 돈이 원본 손실이 없어야 되는 돈에서 나온 돈이다. 그리고 원본 손실이 없어야 되는 돈으로 용처가 분명하다. 즉 정기예금에서 나왔다거나 채권, 국채 샀던 거에서 나왔다거나 이런 거는 원본 손실이 있을 수가 없는 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 뭐 결혼 비용이라거나 전세 자금으로 돌려줘야 될 비용이라거나 유학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원본 손실이 있으면 안 되는 용도가 분명한 돈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산해 줬었어요. 근데 요즘 그 가산 배상 비율 산정 기준에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왜 있는 건가? 금융감독원 안에. 이렇다면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금감원 분리해라.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 즉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라. 금융감독원이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금융기관의 감사 파트로 갑니다. 그쪽 감사 파트에 가서 금감원의 감독이 있을 때 이걸 해지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기능, 소비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원은 감독해. 하지만 소비자 보호 파트는 아예 별도로 둬서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만드는 것이 제도적 해결 방안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들은 금감원 뒤로 숨지 마라. 한국투자증권처럼 해결하라. 배임이니 자본시장법 위반이니 이런 얘기 다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신영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등의 선제적인 자율배상 조치로 인해서 이미 해결이 됐다.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금감원은 금감원 쪽으로 들어가면 제발 일 좀 빨리 해라. 두 번째 취소에 주저하지 마라. 계약 취소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세 번째 배상 비율 소비자들 입장에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다 더 합리화시키고 20%의 특히 투자자 자기 책임을 제한하는 거 무조건 20%는 니들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없애라. 그런 비합리적인 그 제한 규정을 없애라. 제도적 대안으로 빠르게 이거를
그 상호펀드 사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소비자원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분리하는 게 낫겠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소위 감독 기능의 침이다 지금 오히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또 발언만 되면 간단해가 이상해지니까 대표님 발언을 중간중간에 질의 받으면서 기회를 드려서 틈틈이 하시는 걸로 하시죠. 괜찮으시겠죠? 예. 그러면 너무 저희 쪽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이 답변을 드리면서 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손을 들어주시면 소속사하고 부담을 알려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뭐 질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여기 저번에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이재입니다. 금감원 제재심 관련해서 하나은행 조만간 열리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저도 정확한 일정은 모르는데요. 제재심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뒤로 미뤄졌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가 원래 5월, 4월인가? 원래 한다고 했어요.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해서 기업은행 제재심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재심 앞두고 의견 진술을 하러 저희들이 가기도 했어요. 최창성 위원장이랑 저랑 같이 제재심 앞두고 증선위 그다음에 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나서 정부종합청사 그 광화문에 가서 의견 전달 다 했어요. 근데 제재심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상반에 열릴 거라고 생각했던 제재심이 열리지 않고 제재심이 결과 없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 조정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보통은 제재심을 해서 은행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재심에서 확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분쟁 조정으로 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왜 그럴까?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 특히 하나은행 쪽에서 제재심 결과를 놓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 행정소송 이제 1심 판결이 곧 나오거든요. 근데 전망이 밝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제재심을, 이거는 추측입니다. 왜 제재심을, 그것도 한번 좀 취재 좀 해주세요.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왜 제재심을 뒤로 자꾸 미루고 있느냐. 몇 달째 미루고 있어요, 기업은행은.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 합리적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죠. 행정청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재심 결과가 혹시라도 행정소송에 가서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 때문에 피해자들의 구제 조치를 이렇게 뒤로 미룬다면 그건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담그는 거죠. 맨날 적극 행정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적극 행정 정도가 아니라 소극 행정, 눈치 행정 때문에 제재심이 지금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미뤄질 이유가 없어요. 기업은행 제재심 준비 다 끝났었거든요. 다 끝났어요. 금융위원회 제재 결과가 나오는 게 금감원에서는 올렸고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확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한정없이 늘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냥 분쟁 조정 해버렸어요.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KB증권, 라인증권, KB증권, 라인증권 제재심부터 작년 11월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모든 제재심을 금감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금융위가 잠자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 봐주기 위해서 저를 거치는 거 아니냐. 시간 지나면 잠자는 식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심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은행 제재심은 제가 알기로는 10월 이후로 확 미룬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융위에서 제재심과 함께 발표되는 게 뭐가 있냐면 검사 결과 조치 안이 있거든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결과 조치를 확정해줘야 그동안 검사님들이 다 밝혀지는데 제재심을 안 하니까 검사 결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분쟁 규정을 임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되셨나요, 답변? 네. 예. 의견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예. 이쪽에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중앙 문현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대상 비율을 보면은 한 40%에서 80%, 기본 대상 비율을 50%, 55%, 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그 부당 권유 금지 원칙, 그게 만약에 그걸 위반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혹시 어느 정도 더 비율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인정되면 보통 별도로 그거 하나만 인정되면 30%까지도 인정이 되고요. 세 개가 동시에 인정이 됩니다. 설명 의무 위반, 적정성 의무 원칙 위반, 그다음에 부당 권유 금지 원칙 위반이 세 가지가 다 인정이 되면 전 적어도 60% 이상이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부당 권유 금지 원칙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짐작은 가요. 나머지는 그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설명 의무 위반이나 그 적정성 원칙 위반은 적정성 원칙 위반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부당 권유 금지 원칙 위반은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자본시장법상. 그러니까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밑에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자율 조정을 할 때 어떻게 은행이나 투자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부당 권유 금지 원칙 위반은 부당 권유 금지 원칙 위반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소위 재량 10%, 재량 조정 비율 10%, 여기에서 뭐 5%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10%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재량은 재량대로 있는 거고 부당 권유 금지 원칙 위반은 부당 권유 금지 원칙 위반대로 인정을 하면 기본 배상 비율 자체가 60에서 65%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그런 이제 기본 배상 비율 자체가 올라가는 50에서 시작할 거냐, 55에서 시작할 거냐, 60에서 시작할 거냐, 65에서 시작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1층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는 그 판매 기관의 책임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감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건데, 아니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거를 변칙적으로 그 재량 조정 영역 10%에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피해자들로서는 그거라도 인정해주면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저는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한 분 더 질문 받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럭스펀드 투자자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 오늘 갔다 왔는데 적절치 않은데. 저기 이따가 지금 발언 드릴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사 분들이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예. 기자님들 질의 있으시면. 저 전투 피해자인데요. 그러세요? 변호사님 말씀하고 연관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일단 다른 분들이 계시네. 네? 다른 분들이 말씀을 다 네, 하시고 여기다 계시니까 여기 다 하시고 나서 오늘 저희가 기자 간담회 형식을 기자분들에게 네, 좀 기다려 주시면 내용을 좀 같이 네.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따 기회 드릴게요. 이따.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경신문의 변준호라고 하는데요. 아까 투자자 중에 그 치매 환자분들이 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비율은 저 정확하게 전체의 비율은 알 수가 없고요. 예, 그 비율이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아니 저는 그게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대리했던 분 중에도 한 2분 정도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리했던 뭐 소수지만 전체 펀드 피해자에 비하면 제가 대리했던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20%의 이 캡을 씌워놓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캡이 있기 때문에 초고령 80세 이상의 초고령 치매 노인도 20%는 자기 책임이다라고 돼 있는, 이 비합리적이잖아요. 캡을 씌우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 그러면 저희